U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explosions. This was part of a targeted Israeli attack. Israel's military says it has carried out an airstrike targeting the leadership. 2025년 9월 9일 이스라엘이 하마스 주요 정치인들이 모여있던 카타르 도하에 대한 공습을 감행합니다. 해당 공격으로 비록 이스라엘이 목표한 인물들을 모두 제거하진 못했지만 공격의 여파로 하마스 구성원 5명과 카타르 장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격 지점이었던 카타르 도하에는 미국의 중재 목적과 이스라엘의 묵인으로 2012년부터 하마스의 정치국 사무소가 개설되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접 소통 채널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폭격 당시 하마스 정치인들은 미국이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 노력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의 인질 석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카타르 도하에 모여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마스 고위 인사들을 제거할 기회였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은 공격받은 당사국인 카타르뿐만 아니라 중재국인 미국의 노력을 무시한 공습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곧 아랍과 이슬람 세계 전체에 큰 파장을 낳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일 뒤인 2025년 9월 15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 아랍연맹과 이슬람 협력기구 주요 국가들이 모인 아랍 이슬람 특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주최국 카타르를 비롯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요르단 등 아랍연맹 주요 회원국들과 이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협력기구 회원 등 약 5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참여한 대규모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전원은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LCC 이집트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했는데 이집트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두 국가 사이에 체결된 평화조약 이후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국가 테러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그동안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태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던 상당수의 아랍, 이슬람 국가들도 일제히 이번 공격에 대해 제노사이드, 경계선을 넘었다 등의 강도 높은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해당 회담에 참석한 국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카타르의 주권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이들 국가들은 단순히 규탄 성명에 참여하는 정치적 수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한 것을 시작으로 시나이 반도 군 병력을 강화하고 이스라엘과 예정된 350억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 계약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아랍 언론들은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예정된 안보 협력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카타르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예정되었던 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협력이 재검토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 이후 예정되었던 대규모 군사 협력 이벤트를 취소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 공격 직후 중동 지역의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로 핵무기를 보유한 파키스탄과 상호보호 조약 체결을 완료했는데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이 두 국가의 협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번 협정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핵무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번 협정은 모든 군사적 수단을 포괄하는 방위 협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경우에 따라 파키스탄이 언제든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핵 옵션도 제공할 수 있는 협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 세계의 단결된 모습은 1967년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아랍연맹 정상들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한 세 가지라 결의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도하 공습 이후 그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준 행동에 비판적 발언을 자제하고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던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조차 이스라엘을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일련의 사태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카타르는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2025년 격화된 중동 지역 분쟁의 핵심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이란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은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이란이 카타르 내 아루데이드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할 때와 9월 발생한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6월 발생한 이란의 카타르 공격은 사실상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공격이었습니다. 이란은 공격 전 카타르와 미국에게 비공식 라인으로 충분히 사전 통보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공격 직후 카타르가 이란에게 형식적인 반응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공격 직후 곧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발생한 전쟁이 카타르와 미국의 중재로 12일 만에 멈췄다는 점에서 이란의 카타르 공격은 전쟁을 멈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9월 발생한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은 카타르의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단독 행동을 주장하며 미국에게조차 공격 여부를 사전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미국과 카타르가 주도해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국민들의 석방과 휴전 협의를 위한 중재 노력을 부정하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결과 카타르는 이란의 공격대와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개최된 2025년 아랍 이슬람 특별 정상회담의 의장국을 맡아 50개국이 넘는 국가가 카타르 도하에 모이는 것을 주도해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이전 6월 발생한 이란의 공격 직후 이란 대사를 소환해 경고성 발언만 한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란의 공격 당시 미국과 카타르의 사전 통보함에 따라 수십 발의 미사일 중 단 한 발만이 카타르 영토에 피해를 줬지만 이 한 발마저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반면 이번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은 하마스뿐만 아니라 카타르 국민도 사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이 일련의 사태를 멈추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공격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중동 지역 내 비교적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거나 현 상황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들에게조차 배신감을 느끼기 충분한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 직후 미국과 협력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습했지만 미국의 노력과 별개로 이번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은 중동 지역 국가 전체에게 뼈아픈 경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으로 도하를 공습했는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몇 가지 가능성 중 하나로 작동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영토에서 출발한 전투기가 직접 카타르로 이동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술적 한계로 전투기만으로 이스라엘에서 카타르까지 직접 비행하기엔 물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중구뷰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위해 공중구뷰까지 선택할 경우 작전 진행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상승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단독 작전인 점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방식은 작전이 시작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등의 영공을 전투기가 직접 통과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국가는 현재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외교적 충돌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식은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요격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남쪽인 홍해 상공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해당 미사일이 100km 이상 높이에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현재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미사일이 영공을 벗어난 상태에서 향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밖의 다른 중동 국가들과 직접적인 외교적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홍해는 영해로 주권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현재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식을 이용할 경우 발사 지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의 방공망으로 인해 계획 자체가 사전에 노출될 우려가 없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곳에서는 정황상 증거를 토대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방식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미국과 중동 지역 내에서 미국에 가장 협력하는 카타르가 주도해 중재하던 회의를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외교적 마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적뿐만 아니라 아군과 중립국을 가리지 않고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언제든 카타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정권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중동 국가들 중 특히 미국과 협력해오던 국가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이스라엘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 때문에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단독 행동임을 주장하고 미국과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동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미군 부대들이 전략적 위치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카타르에는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중앙사령부의 전진기지로 약 10,000명 규모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어 중동 지역 내 단일 기지 중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한 미군 기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 및 쿠웨이트의 아리푸잔 캠프를 포함한 3곳의 기지와 바레인의 미 5전단 본부 등 8개 국가에 미국 병력과 전략 자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군사기지 권역 밖에서는 아덴만과 홍해, 페르시아만 일대를 순환하고 있는 항공모함 전단이 있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중동 지역 전체 미군 병력은 최대 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미국은 이를 이용해 해당 지역 내 다층 센서망을 운용하고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병력과 전략 자산의 배치로 미국은 중동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불특정한 위협에 대비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에는 대기권 밖인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 역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미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번 작전이 시작되기 전 알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해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동 지역 전체에서 목적을 위해 누구든 타격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미국이 막지 않았거나 또는 못했다는 것은 중동 지역 내에서 미국의 안보 보장 약속을 무력하게 만든 조치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동 지역 내 안보 보장을 약속하며 많은 국가와 관계를 맺어오고 중동 지역 내 무력 확장을 억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은 중동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자체적인 무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과 상호 보호 조약을 체결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직접적인 군사력 강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이나 한국 등 미국의 전략 자산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전략적 자율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현재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나토 중심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최신 무기 표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산 최신 무기를 구매해 국방력을 강화했던 모습에서 자체적인 무기 개발을 위한 준비와 함께 한국 등 나토의 지역과 계약 등을 통해 자체적인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 이후 미국과 협력해오던 중동 국가들에게 다가오는 위협의 크기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언론들은 이스라엘의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직접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전화해 공습이 시작되기 전 사전 통화를 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에 대해 제대로 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는데 이 역시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장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및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 내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던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강한 비판보다 최대한 목소리를 자제하고 중립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분쟁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에 대한 피해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해당 지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고 미국에게 협력하는 국가들은 미국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국가들의 내부 안정, 경제적 이익 관계 등 우선적인 현안 사안을 해결하는 모습과 합쳐지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포함한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세력들과 분쟁 및 전쟁이 발생했을 때 중동 내 국가 상당수는 행동보다 평화를 촉구하는 등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모습들만 보여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가 깨지면서 미국과 대척하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협력했던 국가들조차 미국이 아닌 새로운 대체제를 통해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 국가와 이슬람 국가들의 단결된 목소리가 실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보복이나 행동으로 당장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 관계의 훼손은 이스라엘과 예정된 중동 국가들의 협력이 취소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미국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구축한 중동 내 군사력 억제 정책뿐만 아니라 중요한 동맹들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은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중동 지역 전체 국가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